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3년 7월 27일이고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문화힘 꼭지로 골랐는데요. 지금 보시는 여기 언어의 세상의 언어의 기원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뭐 외국인이죠. 외국의 유튜브를 보다가 그 수메르어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됐어요. 제가 오른쪽 밑에 빨간색 동그라미 쳐놨죠. 그러면서 거기서 제가 받았던 어떤 느낌, 떠오르는 생각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저한테는. 예. 참고로 이 채널은 지금 동영상이 32개인데 우리 한국말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예. 그리고 이 개인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협업으로 하는 것 같아요. 혼자서 이렇게 한두 언어도 아니고 전 세계 32개의 언어에 대한 정보를 취합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한번 볼게요. 수메르 문명에 대해서. 우리 이제 고대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 중에서는 아마 수메르 문명하고 우리 문명하고 간에 무슨 상관관계가 있다. 특히 뭐 인도의 타미르 같은 경우는 그게 뭐 우리 아리랑과 비슷한 말도 있고 단어도 아주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깜짝 놀랄 정도의 부분들이 있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고 다른 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오늘 수메르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느낀 바가 있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네. 자, 수메르 문명이라고 부르면 뭐라고 해야 될까? 일단 위치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사진 속에 보이시는 부분은 현재 어디냐면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그 하구예요. 지금의 이라크예요. 이라크, 쿠웨이트 그리고 인도의 죄송합니다. 이란의 접경 지역인데 주로 이라크예요. 우리 뭐 알리바바와 뭐 도둑들 뭐 이런 거 잘 아시죠? 그래서 이라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가 뭐 큰 강이 두 개가 만나고 새로운 큰 문명이 일어날 만한 그런 위치를 갖고 있고 이걸 소위 말해서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이제 부르죠. 그래서 세계 아마 거의 최초의 문명의 중에 하나죠. 이 문명의 원류가 수메르인이에요. 수메르인. 지금 빨간색으로 10개 표시된 지역이 그 수메르인이 정착된 것이고 이 유튜브 채널에서 이야기로는 이 지역에서 수메르 언어가 기원전 5000년부터 2000년까지 사용되어졌다. 그럼 기원전 5000년에서 2000년이면 뭐냐면 이때 청동기 문화예요. 청동기 시대가 들어오면서 농경이 급격하게 발달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신석기 시대까지는 채집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도구가 강력해진 거죠. 쇠라는 도구가, 청동이라는 도구가 생기면서 전 세계가 비슷한 거예요. 정착 생활을 하게 되고 부족이 생기고 나라가 생기고 그와 동시에 문명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툼이 생기고 정복이 시작되고 이제 그런 시기가 이 청동기 시대죠. 그래서 저거는 청동기 시대 기간 동안 쭉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 고조선의 원류, 고조선 이전에 뭐가 있었겠느냐, 국가 체제를 갖추기 전에 생각되는 게 홍산 문명이죠. 중국 만주에 있는 거. 그것도 기원전 7000년까지 올라가요. 그 전까지 유적이 발견되기 전까지 중국의 청동기 정거는 기원전 2000년까지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그들의 문화의 일부분이라고 주장을 당연히 하겠죠. 지금 그들 영토의 한 부분이니까. 그런데 우리 고조선이 활동했던 지역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문명의 뿌리라고 강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죠. 예. 자, 그래서 그게 또 7000년. 그래서 이 수메르 문명하고 우리 홍산 문명의 시기가 비슷해요. 그래서 홍산 문명을 세계 최초의 청동기 문명이라고 지금까지는 뭐 증거가 나올 때마다 엎치락 뒤치락 보통은 더 이제 지금으로부터는 더 멀리 가죠. 예. 자, 그런 것에 국가라는 체계를 갖춘 뿌리가 우리 이제 고조선이다. 뭐 그 당시는 조선. 제가 최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사라고 불렸을 것 같다 당시에. 예. 자, 그와 비슷한 급에 있는 비슷한 시기에 있는 나라다. 어디서 왔는지는 모른다. 근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뿌리가 됐다. 지금 중동 문명의 뿌리가 됐으며 서구 문명의 뿌리가 됐다. 기독교의 문명에 들어있는 많은 신화들이 수메르 문명에서 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동 문명의 뿌리 그리고 서구 문명의 뿌리. 이게 이제 지중해를 통해서 건너가면서 서구 문화가 된 것이고 거기서 그리스 로마 문명으로 꽃을 피우면서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수메르인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뭐 이런 거죠 지금.
자, 이거는 뭐 조금 예전에 세계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 정도면은 뭐 상식적으로 알고 계신 내용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재밌는 내용이 뭐냐면은, 저도 예전에 보니까 이제 들은 이야기는 있었는데, 제 눈으로 확인하기 처음이에요. 수메르인들이 자기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이 발음을 뭐, 생기어, 이렇게 기어, 사람들이란 뜻인 것 같아요. 다른 용료를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검은 머리를 가졌다. 이렇게, 예, 자기들끼리 스스로 그렇게 불렀대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부른 이유는, 이거는 되게 자존심이 셌던 민족이거든요. 문화적인 우월성을 가지고 이 지역에 와서 이 지역을 제패한 사람들이에요. 맞죠? 이주민들이죠. 예, 예, 예. 자, 이들이 스스로를 검은 머리다. 제가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고 있는 이 채널에서는 계속 그것을 얼굴색이 금따로 이해를 하더라고요. 얼굴색이 금따로. 그래서 인도인하고 상관이 있냐, 뭐,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이냐, 뭐, 결론을 내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이야기들도 우스개 삼아 하는데, 그거는 우리 한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아주 쉬워요. 네. 우리는 머리락을 이야기할 때는 이 두상 전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머리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머리카락을 이야기해요. 머리카락을. 맞죠? 너 머리 깎으러 간다? 목을 자르러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머리카락 자르러 가는 거죠. 예, 예. 자,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도 그렇게 부르지 않았을까? 자신들의 머리가 검다. 그 말은 곧 그 동네 사람들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의 머리가 검지 않았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부터 한 1000년 가까이 전에는. 네. 예.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 관점이 가는 게 뭐냐면, 검다라는 표현이 단지 자기들이 검기 때문에 검다고 그랬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중동 사람들도 다 머리 검잖아요. 수염도 검고. 또 하나는 검은색이라는 것이 내가 온 방향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보통 북쪽이죠. 검은색이. 예, 우리도 그렇죠. 예, 우리 뭐, 음양 오행설에도 보면 북쪽은 색깔이 검습니다. 예, 검고 또 뭐냐, 신성한 색깔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가야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관심이 있었던 거죠. 최근에 말씀드렸죠. 예, 케레이트족. 케레이가 고리국이 되고, 고리국이 부여를 거치면서 고구려가 되고, 그게 다시 고려가 되고, 그게 코리아가 됐다. 그 고리는 원래 검다는 뜻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거랑 같은 거예요. 그 검은색에 대한 숭상이 기원전 10,000년 전부터, 예, 거의 10,000년 전부터, 예, 또는 뭐 지금 5,000년, 5,000년이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그때부터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머리 색깔이 검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검은색이 그런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예전에 긴가 민가 하면서 가지고 있던 자료를 한번 더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그걸 여러분하고 공유를 할게요. 그 전에 제가 최근에 드린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되겠네요. 좀 전에 드린 말씀이죠. 예, 우리가 부여 이전에 고리가 있었고, 이 고리라는 나라는 고리국이라고 돼 있죠. 부여를 건국한 핵심 세력이고, 그 부여가에서 다시 고구리가 태어날 때는, 그때는 고려라 불렸을 테니까, 원래 고리족의 주 멤버들이 또 고려를 건국한 것이고, 그게 다시 삼국시대를, 이제 송일시대를 거치는 후에 다시 고려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리는 케레이트에서 왔다. 제가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린 바가 있어요. 예, 예. 자, 그래서 고리가 케레이죠. 케레이에서 왔다 그러면, 부여라고 그러면, 이걸 지금 이제 중국 발음으로 읽으면 불어, 이렇게 읽어요. 예, 부루, 이렇게 읽기도 하고. 그러면 지금, 바이칼 호수 근처에 사는 그 소수민족, 러시아의 지금 부리아트 공화국이라고 불리는, 거기에 부리아트족이 살고 있어요. 부리아터는 복수형이죠. 그러니까 부리아족이에요. 그 말과 되게 비슷해요, 부여족이. 예, 중국말로 읽으면 더 비슷해요, 부리니까. 자,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부여라는 나라를 건국할 때 이전에 고조선이라는 체계가 있었고, 결국 고조선이라는 연맹 체계가 붕괴되면서 흩어지잖아요. 그리고 중국이 부상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와해됐죠. 여러 부족으로 갈라졌죠. 그 중에 고조선의 핵심 세력이 고리족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케레이토. 여기도 중앙아시아에서 건너온 민족이죠. 거기가 현지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브리아트족하고 묶어서 부여라는 나라를 만들었다. 그렇지만 역시 고리족이, 케레이족이 핵심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부여가 붕괴되고 나타난 고구려에서
역시 고리라는 이름이 살아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만약 우리가 고리를 캐레이에서 왔다 그러면 부여는 부리아트에서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부리아족에서. 예. 자, 지금 보이는 내용은 이제 캐레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고리족이 의 기원이라고 생각한다는 캐레이족이 캐레이가 원래 금따라는 표현에서 왔다라는 거,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자, 제가 예전에 봤던 자료가 이겁니다. 이집트 국호에 대한 기원인데 나무위키에서 나온 자료예요. 자, 이집트도 역시 바깥에서 부르는 이름이고, 스스로는 뭐라고 부르느냐, 이집트인들은 자기들을 케메트라고 발음했을 것 같다. 근데 그 어원은 뭐냐, 그는 캠이다. 금따라는 것이다. 거기서 케메, 여기서 터는 검은 사람들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브리야터, 또 케레이터처럼. 지금 상관관계가 많이 있거든요. 중동하고 딴 살림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자, 그러면 우리의 금따랑 상당히 유사하고 쿠마트까지로 불렀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위에. 이것은 단지 추정만이 아니라 그들이 남긴 언어를 분석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이까지 다가오고 보면 우리는 약간 충격을 받게 돼요. 저는. 왜냐?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고구려 신사를 뭐라고 부릅니까? 구마 신사라고, 고마 신사라고 부르죠. 금따, 곰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집트에서 썼던 예전에 기본이 됐다는 금따라는 캠이, 그죠? 한쪽으로 가서는 금따가 됐고 한쪽에서는 카라가 됐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저의 의견입니다. 자, 그러면 어원이 같다라는 거예요. 시차를 두고 발생했을 수가 있어요. 예. 자, 같은 금따라라는 뜻, 캠이라는 단어에서 금따가 나오고 카라가 나왔다. 지금 우리는 그 둘을 다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 근데 그게 시차를 가지고 들어온 것 같다. 금따가 먼저 들어와 있었던 것 같다, 우리한테는. 즉, 케레이나 브리아에 금따가 먼저 있었던 것 같다. 그 다음에 카라가 뒤에 들어왔다. 저는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 금따라는 걸 한번 볼까요? 가장 쉬운 게 이겁니다. 쿠마모토. 여러분들 다녀오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다녀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 꼭대기에 올라가 봤던 적이 있었던 것 같네요. 근데 제일 높은데. 이게 한자로 보면은 웅본이에요. 웅본. 쿠마, 곰, 웅진. 그죠? 웅진에 우리말로 뭐라고 부릅니까? 곰나루죠. 예. 그 쿠마. 모토는 이제 본이라는 뜻이죠. 예. 곰의 고향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웅진이에요. 곰의 본거지예요. 곰의 본거지. 이게 고구려 신사를 고마 신사라고 부르죠. 고구려의 별칭이 고마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곰이에요. 둔중한 곰을 의미하는 곰이 아니겠죠. 곰은 신성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따라는 뜻에 가까운 거예요. 그게 카라랑 상관이 있다. 뿌리가 같을 수 있다는 말을 했고, 시차를 두고 우리한테 왔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문명이 1파, 2파, 3파 이런 식으로 왔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한반도는 예전에 청동기 문화 때, 뭐 구석기 문화까지 다 나오지만, 일단 청동기 때 처음으로 정착하고 부족이라는 끈끈한 고리라는 게 형성된 기준으로 봤을 때도 우리는 청동기 때부터 엄청나게 이 세상에서 엄청나게 잘 나가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1파, 2파. 그 문명의 뿌리가 어디선가 전해져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왜냐? 일치되는 부분이 저기에 중동에서도 보이니까. 그리고 중국에 지금 뭐 제가 자료를 인용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고구려하고 백제에서는 중국 기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수도, 우리는 수도를 서울이라고 부르죠. 예? 고구려와 백제 사람들은 고마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른 공식적인 명칭이 있었겠지만 자기들은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만큼 친근했다는 단어예요. 고마, 쿠마. 자, 그러면 우리가 개마고원이 바로 이해가 됩니다. 왜 개마고원이라고 불렀는지. 그건 고마고원에서 온 거예요. 검은 고원이에요. 개마산. 백두산이 다른 이름이기도 하죠. 검은 산이라는 뜻이에요. 신성하고. 그러면 다 이해가 됩니다. 예, 백두산의 이름, 현재 남아있는 개마고원의 이름도 이해가 돼요. 네. 자, 이렇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물론 또 카라라는 말이 뒤에 들어왔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 이유는 그게 가야산, 가라, 뭐 이렇게 남아있지만 곰만큼 우리한테 피부에 다가와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늦게 왔다고 보는 겁니다. 예. 자, 가야국이 생길 때, 그때쯤에 새로운 문명이 우리 한반도로 다시 밀려왔을 때, 그때 따라온 말이 아닌가. 곰이라는 단어는 그거 전에부터 들어 있었다.
그렇지만 같은 곳에서 왔다. 왜냐? 둘 다 검은색을 숭상하는 낱말이기 때문에. 자, 우리 속에 남아있는 흔적, 금따, 가마솥, 곰국. 저는 가마솥에 대해서 저게 금따가 맞나라는 생각을 계속 했는데, 최근에 어떤 민속학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어요. 가마솥이 처음 등장했을 때, 우리가 철기 문명이 한참 들어오고, 뭐 고구려 이런 시대, 고려 시대까지 오더라도, 이렇게 큰 솥을 만드는 기술은 어려웠다고 해요, 되게. 그래서 민간인들, 일반 서민들은, 그냥 토기에다 밥을 해 먹고 그랬대요. 자, 그런 상황에서 저는 큰 가마솥이 생겨서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해먹일 수 있게 됐을 때는 이게 되게 신령스럽게 모셔졌다는 거죠. 솥 자체가. 대단한 물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찬사를 붙인 거예요. 그 당시 최고의 찬사에서 사용되는 단어가 뭐냐? 곰이다. 그래서 가마솥이 됐다. 그래 따지면 곰국도 마찬가지예요. 예. 곰을 끓여 먹었겠습니까? 그 신성한 동물을. 이것은 설렁탕이나 큰 고깃국을 끓여서 우리 여름에 뭐 삼계탕 먹고 뭐 또 다른 거 뭐 먹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일시에 가마솥을 끓였겠죠. 기력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는 신비스러운 신이 준 음식이다. 그런 의미로 곰국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피부에 더 많이 다가와 있기 때문에 저는 금따라는 단어가 카라라는 단어, 가락국, 가야에 남아있는 그 단어보다 일찍 들어왔다고 보는 거예요. 네. 특히 고구려나 백제에서 자기의 수도를 갖다가 고마라고 불렀다는 걸 봤을 때. 예. 자, 그 다음 이제 당군 이야기를 해보죠. 수메르. 이게 가장 오늘 주제죠. 예.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이거를, 이 채널의 운영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단어 보이죠? 딩기르. 아까 기르는 사람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아까도 검은 머리 사람 할 때도 생기르 이렇게 돼 있었죠. 예. 자, 여기서 딩기르 하면 기르는 사람이나 그런 존재를 뜻하는 거고, 하늘을 딩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신이나 하늘을. 예? 그럼 우리 이제 하늘 천자, 텐, 그랑 비슷하죠. 예. 그래서 이게 신을 딩기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 하늘이다. 근데 이 사람도 지금 여러 나라, 지금 동영상이 32개잖아요. 여러 나라 단어를 다뤄봤기 때문에 이 사람도 놀란 거예요. 중동의 수메르 문명인데, 예? 어떻게 보면 서구 문명의 뿌리예요. 애기가. 거기로부터 서쪽으로 확 진격한 거니까. 기독교의 뿌리기도 하고. 자, 이 채널 운영자가 깜짝 놀라면서, 야, 이게 딩기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탱글이랑 너무 비슷하다. 몽골과 투르크계에서 신성한 존재를 의미하는 그 단어랑 똑같다. 그렇지만 그 갭을 메우지는 못해요. 이게 왜 중동 문명의 뿌리? 예? 그리고 그들은 말하지 않지만 사실은 기독교 문명의 뿌리? 나아가서는 서구 문명의 뿌리인데 그것에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모셨던 존재의 이름이 어떻게 지금은 가장 낙후된 지역이 하나인 중앙아시아와 몽골에서 쓰는 말하고 같지? 예. 만약 이 운영자가 탱글이란 말이 몽골 투르크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저 동방의 끝 한국이라는 나라에 고대사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체계를 처음 만드는 왕의 호칭으로 쓰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엄청나게 더 놀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놀라니까요. 예. 자, 그러면 우리의 과거는, 우리 고대사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한반도에 국한돼서 거기다가 지난 한국전쟁 이후로 한 70년간은 섬처럼 지냈잖아요. 우리가 대륙에서 끊어지고 일본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예. 왜? 그걸 거쳐서 걸어서 못 가니까. 그러면서 점점 갈라파고스화되고 있는 이런 이런 나라였다고 평생 생각해 온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세대는. 그리고 이게 편하다. 그런데, 우리의 역사는 그게 아니라 수많은 신호와 증거들이 너희는 거기에 국한된 민족이 아니다. 훨씬 더 큰 활개를 칠 수 있고 그런 DNA를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다. 너희들의 활동폭은 훨씬 더 넓었다. 지금보다. 너희들이 오랜 기간 동안 위축되어 살아서 그걸 까먹는 자들이 많이 생겼구나. 안타깝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대사는 훨씬 더 복잡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의 기준, 그 경계선 못 넘어간다. 철조망 쳐져 있다. 휴전선이다. 건너가면 총 맞는다. 이런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 저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문화의 어떤 역동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역동하고 있는 것이죠. 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잘 판단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단군이라는 단어가 예전에 썼던 슬라이드입니다. 탱게러, 하늘이라는 뜻이죠. 저게 탱게 자체가 단군도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디귿하고 기역 발음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칸을 같이 썼다고 봅니다. 탱게러 칸. 예. 그래서 천황. 하늘의 왕이죠. 그게 수메르인도 썼다는 거예요. 그 단어를. 예. 자, 단군의 기원으로 봤을 때 뭐 기원전 2000몇백 년이죠. 자, 우리 확인되는 게 그거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단군이라는 명칭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수메르 문명은 기원전 5000년이죠. 하여튼 지금부터 한 4000년, 5000년, 6000년 전에 그 먼 거리의 쌍방이 서로 똑같은 말을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존재를 칭하는 명칭이 같았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이런 단어는 잘 안 바뀌는 단어거든요. 예. 자, 좀 더 하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취합을 해놨던 자료입니다. 여러 가지를 보고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한 거예요. 안타까워서. 여기 보면 제일 위에 홍산 문명이 있고, 저는 지금 기원전 7000년이에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세계 최고의 청동기 문명이에요. 그러면 청동기가 나왔기 때문에 국가 시스템을 갖춰요. 저기 여신상도 나왔죠. 그래서 저는 고조선의 뿌리가 저기라고 보는 겁니다. 예. 자, 밑에 중국 부족들의 거점, 중국 초기 국가들, 하은주의 수도들은 제 왼쪽 구석에 있어요. 그들은 내륙 민족이에요. 바닷가 민족이 아니에요. 우리는 초창기부터 해양 민족이에요. 그래서 중국도 보면은 초창기 민족들은 이 고조선 문명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바닷가 음식을 좋아해요. 고위층이 회를 먹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 다 중원 민족으로 대체가 되는 순간부터 회가 그들의 메뉴에서 사라집니다. 그때 완전히 중원화가 된 거죠. 식문화가 그래 바뀌었다는 거니까. 그거 관심 있는 분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인터넷에. 그때가 동이족에서 중국 민족으로 중국 대륙의 대부분의 패권이 넘어간 세대라고 보면 되고 우리는 밀려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중국 부족의 거점과 전성기 고조선 서남 강력이라고 돼 있는데 저때 우리 치우천왕의 묘가 저 경계선상에 있어요. 남의 나라 땅에 가서 우리 조상의 묘를 쓸 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력이 저렇게 맞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결국 밀려나게 됐죠, 여기서. 그것은 아마 생산성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우리가 홍산 문명이 있을 때만 해도 반유목 또는 반농사 요거였을 거예요. 근데 중원이 농사에 적절한 지역이죠. 중국 민족이 늦게 출발했지만 생산력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지형적으로 유리했겠죠. 결국에는 파워가 더 세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밀려난 거죠. 마지막 거점이 어디냐? 발해만 안쪽, 지금의 텐진 부분으로 생각돼요. 기원전은 5세기, 2세기. 즉 고조선의 마지막 왕금성이 저기 위치가 저기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고구려가 고토를 회복한다 할 때 저기를 치는 겁니다. 낭낭대방도 근처에 있었고, 예? 그리고 고구려가 멸망하고 나서 나온 나라가 발해예요. 남북국 시대를 만드는데 발해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고구려를 이어받은 나라라고. 그래서 이름이 발해라고 지은 거예요. 발해만 하고 갔죠. 자기들 거기 근처에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 조상들이. 발해는 뭡니까? 밝은 알이라고 봐줘요. 또는 밝은 해. 바다의 어원이라고 주장하는 의견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고 그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발해가 발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우리의 전통을 따르기 위해서 고구려가 그들의 케레이의 부족의 전통을 따르기 위해서 그 계보를 잇기 위해서 고려라고 이름을 지은 것처럼 발해는 그들의 조상 고구려에 앞서 있었던 고조선의 계보를 잇기 위해서 발해라고 지은 거예요. 즉 그 말은 그때부터 이미 우리는 해상민족이었어요. 저기서. 그래서 발해 무왕이 산동성을 공격합니다. 발해가 강성했을 때 왜? 고토 회복이에요. 여기 발해만 안쪽이 우리 땅이 핵심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저기를 찾아야 되겠다는 욕심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 이 정도 하고 다음 기회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좀 더 우리의 역사를 역동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실관계 같은 건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큰 그림에서 틀린 건 없다고 봅니다. 예, 예. 자, 또 하나는 이 비파형 동검의 분포인데 이거는 이게 이제 우리 청동기 문화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되게 상징과 같은 거죠. 여기 보면은 비파형 동검이 가장 많이 발견되는 곳이 지금 홍산 문명 언저리예요. 저기. 물론 한반도에 다 발견됩니다만은. 그래서 저기가 고조선의 원류라고 보는 거예요. 홍산 문명이 낳은 최초의 나라가 고조선이고 고조선의 건국의 핵심적이 저기다. 마지막까지 버틴 곳도 저기다. 고구리가 고토 회복을 이야기할 때, 발해가 고토 회복을 이야기할 때도 저기다. 백제가 고구려에서 갈라져 나와서 중국에서 틀을 잡았던 것도 저기예요. 백제는 그 해양 민족이죠. 그래서 거기서 한강하고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들만이 그 루트를 처음에 개척했다? 그건 아니에요. 고조선 시대부터 발해만을 통해서 한반도는 우리 영역에 들어있었고 핵심 지역이었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위세가 찌그러졌을 때는 한반도로 다 모인 거잖아요. 네. 지금 아래 위로 나눠져 있지만. 자, 오늘은 수메르인들도 그들의 신을 자그마치 딩기르라고 불렀다. 그게 탱그리하고 같다. 그 탱그리는 중앙아시아 몽골에서 하늘을 뜻하는 단어다. 그리고 우리 고조선의 왕의 이름이 탱그리 칸이었다. 당군이었다. 그죠? 예. 그리고 왜 밝은 알, 바다의 어원이 됐던 밝은 알이 왜 고구리가 멸망하고 나서 그 뒤를 이었던 발해가 왜 그 이름을 채택했을까? 이런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